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그 요구사항 분석을 이제 추가적으로 그 2021년 추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그 우리가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설계를 요청하는 해달라고 하는 어떠한 이제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뭐 회사가 될 수도 있고 학교가 될 수 있고 공공기관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제 요구사항을 이제 그 사실은 이제 뭐 만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문서로 이렇게 줘서 얘기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자동화 해주는 도구가 이제 우리가 케이스 도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상당히 많아요. 이제 케이스 도구 외에도 뭐 소프트 테크사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뭐 그 미국에서 주로 이제 많이 처음 개발돼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 사용자의 요구사항 분석을 문서화하는 HIPO라는 이제 하이라키컬 이제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UML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죠.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요약하는 차원에서 UML이 이제 어떻게 구조적으로 좀 나눠지고, 그 이제 크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인 것과 행위적인 걸로 이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구조적인 거를 이제 우리가 객체라고 하고, 그 사이에 이제 구조적인 것들끼리의 주고받는, 그런 것도 우리가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객체지향적 그 모델을 하기 위한 랭귀지, 그 UML도 랭귀지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다이어그램인데 Unified Modeling Language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이제 기존과 다르게 이제 추가가 이제 돼서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 기존 거하고 참고하면서 보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케이스라는 거는 컴퓨터 에이디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요거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컴퓨터로 하는 이제 공학적 설계 방법 뭐 이 정도로 설명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자동화 도구에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자동화 도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HIPO는 사실은 이제 이 IPO라는 게 이제 처음에 이제 나왔어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요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에 이제 그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서 사용되는 건데, 이걸 계층적으로 구조화한 게 이제 하이라키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뭐고 처리해야 될 일이 뭐고 처리해서 나오는 이제 결과가 뭐다. 이거를 이제 계층적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다이어그램을 이제 우리가 HIPO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케이스 도구는 이제 초창기에 상당히 많이 이제 그 나왔어요. 이제 좀 그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소프트테크라는 회사에서 만든 스트럭처드 어널리시스 앤 디자인 테크닉이라는 자동화 도구. 이게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구조적으로 그 분석을 해서 블록 다이어그램 형태로 이제 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케이스와 HIPO를 이제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구사항 분석이라든지 뭐 속대 설계를 위한 이제 다이어그램을 이제 좀 하나 정도 좀 배우라고 한다면 UML 있죠, UML. 그 UML 정도만 그 여기서는 이제 뭐 한두 시간 정도밖에 설명을 이제 못 드리고 있으나 UML만 가지고 한 학기 또는 1년 정도 배우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UML이 상당히 중요한, 현재 현업에서도 사용자들이 보통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순서도라는 걸 쓰지만 UML은 이제 그거는 약간 좀 이제 그 달라서 UML 다이어그램 가지고 의사소통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어떤 그 케이스 도구라든지 HIPO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써서 이제 서로 의사소통이라든지 개발자들이 사용하던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SADT라는 걸 열심히 좀 해서 그걸 블록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좀 지금 시대에 좀 이제 그 안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게 있었다라는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을 위한 그 케이스 자동화 도구를 말씀을 드리면 궁극적으로는 요구사항 분석 명세서를 만드는 게 목표인데 요거를 어떤 사용자 요구사항이 구조적으로 안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그냥 막 문서로 그냥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또는 뭐 그림으로 좀 그래서 표현하는 사람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런 다양한 것들을 다이어그램으로 만들어서 얘를 수행을 하게 되면 구조 요구사항 명세서가 딱 나와요. 그걸 가지고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기 쉽게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게 분석자들 사이에 조정 이런 기능이 가장 좀 이제 핵심적인 그 목적이고 보통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하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요구사항 분석에 있는 내용을 개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공유하는 분석자들이나 개발자들이 요 구조 요구사항 명세서를 가지고 서로 얘기할 때 상당히 편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요 표준화와 보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사용자 요구사항을 가지고 개발자가 나중에 개발해서 궁극적으로 얘를 요구사항과 잘 맞는지를 얘기를 할 때 상당히 이제 그 많은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때 그 충돌을 좀 방지하거나 또는 그 예방적 차원에서 문서화를 많이 합니다. 문서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표준화와 보고를 위한 문서화를 위한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케이스 도구들이 많이 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아까 말씀드린 그 교차 참조도라고 하는 건 서로 참조할 때 그 결함이라든지 생략, 불일치 이런 것들을 서로 발견하기가 쉽죠. 그쵸? 케이스 도구를 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요구사항이 이제 사용자가 항상 동일한 요구사항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이제 결과를 가지고, 좀 요구사항을 바꿀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왕왕 이제 발생을 하죠. 그런 경우, 어디서 어떻게 변경이 됐고, 이 변경 사항을 어떻게 반영이 됐고, 이런 것들을 좀 추적하기가 상당히 용이해요. 케이스 도구를 쓰게 되면. 그렇지 않고 그때마다 요구사항 변경한 걸 반영하고 수정하고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이제 기존에 쭉 해왔었던 초창기 요구사항을 반영된 결과와 변경돼서 반영된 결과가 어디에서 도대체 요구사항이 언제 반영이 됐고 요 요구사항은 어디 모듈이 설계가 반영이 됐고 이런 것들이 추적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게 돼요. 그래서 케이스 도구를 쓰게 되면 그런 것도 상당히 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구사항 명세서라는 거를 이제 계속 그 시작 단계에서부터 개발 단계에서 저희들이 그 납품하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걸 줄 때까지 항상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자동화 도구로 하게 되면 유지 보수 비용이 상당히 감소를 합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케이스 도구를 이제 자동화된 CA 케이스 도구를 많이 이제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SADT라는 건 초창기. 그래서 이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게 SADT, SRAW, PSL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이제 태그즈, 그 다음에 EPOS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요 네 가지 정도만 좀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소프트테크사에서 만든 구조적 분석 설계 기술 방법, 블록 다이어그램 쓰는 거고요. 나머지도 다 다이어그램 형태로 써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가지고 이건 이제 우주국방 시스템을 이제 주로 개발하는 TRW 회사가 있어요. 여기서 만든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엔지니어링 방법론. 여기서는 이제 이 네 가지 요소가 뭐고 속성이 뭐고 관계가 뭐고 구조를 어떻게 이제 할 거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따가 보면
이제 UML에서 이런 걸 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결국 UML로 요구사항 분석을 설계하는 방법론이 이제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 썼던 이런 방법론들의 노하우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객체지향 방법론을 이제 결국은 이제 설명하게 될 텐데 결국 다 모든 것들을 객체적 관점,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속성, 객체의 속성, 그 다음에 객체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정보의 흐름, 이런 것들로 결국은 객체지향적 방법론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전에 요구사항 분석도 다 그러한 형태로 구조화를 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해왔다. 그렇죠? 그러한 관점에서 자동화 도구를 개발하려고 많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PSL Problem Statement 이게 문제를 서술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서술한 걸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 거. 그죠? 뭐뭐 해달라 뭐 이런 것들을 자동화된 도구로 분석을 합니다. 요구사항 분석. 이게 미시간 대학에서 어떤 거고 요거는 이제 그 자동화된 시스템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서 개발 주기 전 과정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요구사항 명세 언어를 IOR 랭귀지라는 걸로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대표적으로 그 저희들이 요구사항 분석에서 가장 그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문서화할 때 사용하는 게 HIPO 방법. 요거는 이제 요즘도 많이 써요. 요거는 그렇죠? UML과 함께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요구사항을 나눠서 구조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이제 이런 계층 구조로 하는 게 가시적 도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입력이 뭐고 처리하는 게 뭐고 출력이 뭐다라고 이제 input, process, output, 그죠? 이걸 이제 총체적 그 도표, 요 안에 있는 거 세부적인 것까지 하는 게 상세 도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HIPO는 요즘 많이 써요. 그렇죠? 그 시스템 분석 및 설계 문서화에 사용하고 있으며 입력, 처리, 출력 핵심적인 게 입력이 뭐냐, input, 그 다음에 처리가 뭐냐, process, 그 다음에 출력, 아웃풋이 뭐냐, 세 가지. 이게 이제 IPO 차트라고 해서, 워낙에 IPO 차트라는 거는 우리가 그 요구사항 분석뿐만 아니라 시스템 분석 및 설계에서도 많이 썼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계층적으로 표현한 게 하이라키칼 IPO. 그러니까 이러한 기능도 입력, 출력, 아웃풋이 있고 아웃풋을 받아서 요거를 다시 입력으로 쓰고 처리하고 요걸 출력으로 내고 출력 결과를 다시 이것들이 이 인풋으로 받잖아요. 이제 이런 그 계층적으로 좀 표현을 하게 되면 사용자 요구사항이라든지 시스템의 분석이나 설계들이 한눈에 좀 들어올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처리하고 있는 우리 부서가 요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모듈에서 입력 결과를 받아서 뭘 하지? 여기서 끝났지만 여기 밑에 또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처리 결과를 밑에 어떠한 유닛에다가 또는 프로세서에다가 줘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한눈에 요구사항 분석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또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궁극적인 처리 처리 기능, 뭘 받아서 뭘 처리하고 뭘 출력으로 내놓을 것이다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차트로 사람들이 요즘도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시스템 모델은 입력, 처리, 출력. 이거는 이제 하향식이죠. 위에 것부터 밑으로 하향식.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입니다. 체계적인 문서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를 좀 많이 써요. 박스하고 요 화살표. 화살표도 이제 뭐 안에 있는 요 처리 기능에 따라서 좀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서 그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기호나 도표 등을 해서 한눈에 볼 수 있고 서로 어떤 주고받고 그다음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를 이제 한눈에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뭐 어떤 요구사항이 변경이 됐을 때 새로 추가하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아니면 뭐 기존에 있는 걸 변경하거나 하는 게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층적인 걸 여러 개 모듈로 나누고 모듈 안에 다시 또 세부 모듈로 나누고 이들 사이에 계층적으로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비주얼 테이블 오브 컨텐츠 이게 트리 구조고요. 가시적인 이제 대표고 오브웨브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거 그렇죠?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그 다음에 요 안에 이런 세부적인 것까지 기본 요소를 아주 세밀하게 하는 게 세부적인 도표. 뭐 영어로 이제 디테일 다이어그램, 오버뷰 다이어그램, 요거는 그 비주얼 테이블 오브 컨텐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HIPO를 같이 작성해서 보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프트테크사에서 만든 게 아까 SADT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에 출제가 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HIPO는 하향식이라고 그랬죠. 상향식이 아니라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 그렇죠? 기능, 처리 기능과 입력 자료, 출력 자료, 의존 관계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죠. 한눈에 보기 쉽고 이해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오버뷰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이죠. 아까 설명했었던 총체적 도표, 요거, 그죠? 입력, 출력, 입력, 프로세스, 출력,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케이스 로그와 HIPO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UML을 설명을 이제 했죠. 그래서 6가지 구조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7가지 행위 다이어그램, 이거를 좀 알으셔야 돼요. 그렇죠? 어떤 게 구조 다이어그램이고 어떤 게 행위 다이어그램이다라는 거 하고, 대략적으로 뭐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좀 많이 설명하는데,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느냐,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또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거는 몇 가지 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보면 좋긴 하지만 지금 그럴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 정도를 좀 이해를 하고 요거는 이제 현업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개발자들이 바로 이제 코딩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이어그램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큰 UML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사실 UML 다이어그램을 수행하면 자바 코드나 뭐 이런 걸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짜는 건 이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UML 다이어그램을 사용자 요구사항에 맞춰서 얼마나 잘 그리느냐, 잘 표현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제 UML이라고 하는 건 Unified Modeling Language의 약자이고요. 시스템 분석 설계 구현 개발 전 단계에서 그 개발자와 그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있는 고객죠. 또는 개발자들 사이에는 코드 가지고 얘기를 뭐 하는 경우도 물론 있죠. 하지만 뭐 이제 코드 가지고 얘기하기보단 이제 다이어그램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 그렇죠? 어떤 기능이 필요하고 어떤 걸 이제 출력으로 내줘야 되고 할 때 보통 개발자들이 이제 회의를 수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이어그램입니다. UML 다이어그램이.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고 가능한 한 실습을 하는 수업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수강을 해서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우리 과에서 안 한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하는 강의가 있다 또는 뭐 여러분들 필요한 다른 데서 강의를 좀 해주는 데가 있다 UML에 대해서 그러면 반드시 가서 좀 관심을 가지고 실습하는 거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처음 태어나오게 된 배경이 이제 럼바우, 부치, 제이콥슨이라는 객체지향 반복론을 제안한 기관이라든지 사람이 있었어요. 이걸 좀 이용을 했죠. 요즘은 이제 OMG라는 기관에서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으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6개의 구조 다이어그램하고 7개의 행위 다이어그램만을 써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순서도보다는 좀 많죠. 이제 다이어그램이. 그래서 좀 어려운데,
그 이제 좀 많이 좀 이해를 하면 좀 편해요. 그죠? 개발할 때 개발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회사에 가든지 UML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다 그러면 배우고 가면 상당히 좀 편하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구성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눠요.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 UML 하면 구성 요소는 뭐냐? 사물.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객체예요, 객체. 그다음 관계는 객체들 사이의 관계. 다이어그램은 아까 6개와 7개. 6개의 구조적 다이어그램, 7개의 행위와 관련된 다이어그램. 그림이에요, 그림, 다이어그램. 그래서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물은 이제 구조 사물, 행동 사물, 뭐 그룹 사물, 뭐 주의 사물인데 사실은 이 구조와 행동이 이제 많이 써요. 뭐 이제 구조를 묶어서 행동 그룹으로 쓰니까 행동을 묶어서 그룹으로 묶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제 뭐 주회니까 코멘트니까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두 가지가 핵심적이죠. 관계는 이제 그 또 6가지의 관계가 있어요. 연관, 그 다음에 그 보면 집합, 포함, 일반화, 의존 뭐 이런 건데요. 관계를 표현할 때 보면 연관관계, 이건 개수예요. 서로 간에 연관된 관계가 하나냐, n개냐, 없거나 하나냐, 연계나 일반적으로 뭐 그 다수냐, 아니면 한 개 이상이냐, n개 이상이냐, n개에서 n개 이상이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연관관계, 어소시에이션. 그래서 뭐 사람은 집을 이제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죠. 연관관계. 집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죠. 1대1로. 뭐, 한 사람이 여러 대 집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n개. 그죠? 선생님은 여러 명의 학생을 관리하잖아요. 한 명 이상, 한 명 이상. 뭐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저희들이 그 연관관계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방향성이 있다 그러면 이제 화살표. 방향성이 없다 그러면 서로 간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제 화살표를 안 써도 돼요. 그죠? 이거는 사람이 집을 소유하는 개념이니까. 그 다음에 집합관계는 포함된 거예요. 프린터가 컴퓨터에 포함되어 있다. 말음모로. 그 다음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 중에 그 집합하고 포함이 있는데요. 포함관계는 집합의 특수한 형태예요. 그래서 키가 있어야 문을 딸 수가 있죠. 그리고 그 키는 다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마스터 키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지만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그건 마스터 키라는 그 어떤 사물이 되겠죠. 이거는 일반적인 키다 그러면 키는 문에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 집합이지만 시커멓게 이제 이렇게 말음모로 표현을 합니다. 일반화는 이제 커피의 종류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이런 게 있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계층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점선인 경우는 요 집합관계, 연관관계죠. 연관관계 중에 요 화살표 중에 점선으로 표현하게 되면 등급에 따라서 다른 연관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의존관계라고 하죠. 이거. 그다음 실제화 단계는 비행기나 새가 날 수 있는 행위적 관점에서 그렇죠?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계층적이지만 행위적 관점. 아까는 이제 구조적 관점이고 요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관계라든지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사물하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구조적인 걸 그릴 때는 구조적 다이어그램 요 6가지 그 다음에 행위와 관련된 건 행위적 다이어그램 7가지 이거는 이제 앞에서 좀 설명했던 건데요. 거기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다음 주 구조적 다이어그램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거 하나를 설명해서 실제 구현모델 컴포넌트가 관계나 뭐 인터페이스 표현하는 다이어그램 무엇인가요? 컴포넌트 다이어그램 뭐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클래스와 객체 우리가 이제 결국은 객체 지향적 관점의 설계를 이제 하잖아요. 자바나 파이나 모든 거에서 그거랑 개념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죠? 클래스 안에 객체들의 이제 그 관계 뭐 이런 걸 정의를 하고 그 여러 가지 묶어서 컴포넌트를 또 묶어서 배치 그 다음에 이제 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클래스를 묶어서 하나의 뭐 구조 그 다음에 이제 객체 뭐 그 클래스를 만들어서 또 이제 구조 이런 것들 간에 그 구조적인 거 또 이걸 묶어서 또 패키지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구조적인 거고 그 다음에 행위적인 거는 이제 어떠한 그 상호작용이에요. 이제 이런 구조들 간의 상호작용. 그죠? 그래서 유스케이스는 사용자, 이제 사용자 관점에서 이렇게
컴퓨터 시스템을 다루는 거고, 시퀀스는 이제 사용자가 어떤 명령어를 수행했을 때에 상호 관련된 거. 그렇죠? 상태는 이제 뭐 그 객체들이 변하는 상태. 액티비티는 어떤 기능을 수행할 때마다 로직이라든지 조건에 따라서 이제 처리 흐름을 나타내는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요 행위 다이어그램 7가지와 그 구조 다이어그램 6가지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면 또 그런 식으로 나와요. UML의 구성요소 3가지.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 2번이 아니죠. 터미널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가 계층적으로 보통 보면 이제 일반화 단계. 그렇죠? 차에는 버스도 있고 트럭도 있고 택시도 있다. 그렇죠? 우리가 화살표 이렇게 제너럴라이제이션.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배치 다이어그램. 이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시스템의 동작을 표현하는 행위 다이어그램. 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이제 다른 거는 다 행위인데 이거는 구조. 또는 이제 구조가 아닌 것은 액티비티가 행위죠. 그러니까 구조적 다이어그램은 요거고 행위적 다이어그램은 요거다. 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고, 이게 이제 좀 보면 구조적인 건 말 그대로 구조를 잡는 거잖아요. 행위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이제 사용한다, 움직인다, 통화한다, 상태가 바뀐다, 움직인다, 상호작용한다, 시간에 따른 이런 거 어떤 행동과 관련된 영어 단어예요. 근데 구조적인 걸 보면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를 만들고 객체를 만들고 컴포넌트 만들고 디플로이트먼트 배치 만들고 뭐 이렇게 복합 구조 만들고 패키지 만들고 구조를 집에도 보면 구조를 이렇게 잡잖아요. 구조와 관련된 그 안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뭐 어디든 뭐 넣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행위죠. 행위. 그래서 그 뭐 또 영어를 또 얘기해서 뭐하지만 그 영어적 관점에서 좀 외우면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추가된 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